가난 속에서 하루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한 소년에게 건네진 떡볶이와 김밥 한 접시. 그때는 그저 배고픈 아이에게 건넨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한 사람의 인생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며 전화를 끊어버린 아들. 외로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정인자 씨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 남자가 그녀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30년 전 분식집에서 스쳐 지나갔던 한 끼의 기억이 그 남자의 인생 속에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잊혀졌던 땅 하나가 이들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줄 말입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시작된 이 우연한 만남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학교 앞에서 분식집 하나로 버텨온 올해 67된 정인자라고 합니다. 제 남편요? 건설업 하던 양반이었는데 30해 전쯤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겨진 건 산더미 같은 빚이랑 철부지 아들 하나뿐이라 제가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빚 갚고 내 자식 하나는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기름 냄새 맡으며 일만 하고 살았죠. 그런데 말이죠. 참 사람 사는 게 그래요. 몸뚱이 아픈 것보다 자식놈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먼저 무너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 밤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살아온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난히도 춥고 배가 끊어질 듯 아팠던 그날 밤, 제가 응급실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날 이후 저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밤하늘이 잉크를 풀어놓은 듯 검게 물든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으로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정인자는 얼굴이 흑빛이 된 채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죠. 응급실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인자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배가 어디가 제일 아프신지 말씀해 보세요. 젊은 의사가 정인자의 복부를 조심스럽게 누르며 차트를 살폈습니다. 정인자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에 서 있는 간호사의 손목을 간절하게 붙잡았죠. 선생님, 우리 아들, 영준이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혼자 있으려니 너무 무서워서. 간호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정인자 씨의 손등을 다독이며 서둘러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정인자 씨의 외아들 김영준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일본행 크루즈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동료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던 김영준 씨는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를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죠. 여보세요? 예, 제가 아들입니다만. 아니, 이 밤중에 응급실은 왜요? 지금 제가 배 타기 직전이라서 아주 바쁘거든요. 김영준이 시계를 연신 확인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침착하게 정인자의 상태를 전하며 보호자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장폐색 초기 증상으로 통증이 아주 심하세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 보호자분께서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김영준은 선착장 바닥을 구두굽으로 신경질적으로 툭툭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거참. 지금 당장 수술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제가 지금 이 크루즈 놓치면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오는데요? 적당히 약 좀 처방해서 내일 아침에 퇴원시키면 안 돼요? 어머니가 원래 엄살이 좀 있으시거든요.
간호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그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정인자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귓가를 적셨죠. 김영주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전화를 끊고는 곧바로 정인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다그쳤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 사람들이랑 중요한 여행 가야 하는 거 알잖아. 병원에서 물어보니까 당장 큰일 날 정도는 아니래.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일단 약 처방받아서 집에 가 있어. 내가 일본 다녀와서 연락할게. 알았지? 정인자는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베이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준아, 바쁜데 내가 미안하다.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잘 다녀오너라. 밥 잘 챙겨 먹고. 전화가 끊기고 정인자 씨는 텅 빈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어미 마음은 참 바보 같습니다. 자신을 팽개치고 떠나는 자식을 원망하기보다 혹여나 자기 때문에 아들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니까요. 어머니, 다행히 검사 결과가 아주 나쁘지는 않네요. 일단 통증 가라앉는 주사 맞으시고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대신 또 통증이 심해지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정리하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정인자는 링거를 뽑은 자리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차가운 병원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호자 한 명 없는 휑한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 정인자의 뒷모습은 밤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아이고 영감. 나 정말 무서웠는데. 우리 아들은 바쁘기만 하네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정인자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뱃속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자식에게 외면당했다는 비참함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죠. 찬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마다 정인자는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인자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무심함에 가슴이 미어질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은 오직 먼저 간 남편뿐이었거든요. 정인자는 남편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아가면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이 조금은 씻겨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정인자를 태운 버스가 덜컹거리며 도심을 벗어나는 동안 정인자는 주머니 속에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길이 될지 그때의 정인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약 기운 덕에 진통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하고 기분 나쁜 불쾌감은 지워지질 않았죠.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이 고스란히 배로 전달될 때마다 정인자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을 참아냈습니다. 평일 오전의 납골당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마저가 들릴 정도로 적막하고 고요했습니다. 정인자 씨는 차가운 대리석 벽을 짚고 한 발짝씩 내디뎌 익숙한 복도를 지나 남편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어제는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죽다 살아났는데. 당신 아들은 일본으로 크루즈 여행을 갔네요. 정인자가 유리막 너머 남편의 낡은 사진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30해 전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세상 근심 하나 없다는 듯 인자하게 웃고 있었죠. 그 환한 웃음을 보고 있자니 참아왔던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퍽 하고 쳤습니다. 정인자 씨는 유골함 앞에 주저앉아 사진 속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습니다. 잠시 후 정인자는 젖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내고 마음을 추스르며 납골당 건물 밖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파른 돌계단을 내려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칼로 훅 하고 베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 아이고, 나 죽네. 정인자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난간을 붙잡고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시야를 가렸죠.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몸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정인자 씨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기댄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편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 구두 소리를 내며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 철민이 정인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철민의 눈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죠. 정인자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철민의 양복 소매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철민은 침착하게 정인자 씨를 부축해 근처 나무 벤치에 앉히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정인자는 떨리는 손을 휘저으며 간신히 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시 체한 것 같아서. 조금만 이러고 쉬면 금방 괜찮아져요. 미안해요, 젊은 양반. 철민은 정인자의 손목을 잡았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온기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혼자 못 가십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택시도 없고 제 차가 바로 저기 주차장 입구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집까지라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사양하지 마시고 제 팔 꽉 잡으세요. 철민 씨는 정인자의 낡은 가방을 대신 챙겨 들고 자신의 튼튼한 팔을 내어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철민의 차에 간신히 올라탄 정인자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자꾸만 고개를 숙였죠. 젊은 양반, 오늘 나 때문에 귀한 시간 다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철민은 운전대를 잡으며 백미러로 정인자의 안색을 살피더니 부드럽고 싹싹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오늘 아버님 기일이라 뵈러 왔다가 아주머니를 뵙게 된 건데 오늘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요. 어디 사시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편안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차는 납골당을 빠져나와 도심 방향으로 이어지는 탁 트인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초록빛 풍경을 보며 정인자 씨는 잠시 통증을 잊으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안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춰 서는 순간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통증의 소용돌이가 정인자의 배를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배가 꼭 터져버릴 것 같아요. 정인자는 몸을 활처럼 잔뜩 굽혔습니다. 철민은 정인자의 눈동자가 위로 뒤집히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며 급히 비상등을 켰습니다. 어머님,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 보시고 숨 크게 쉬세요. 금방 병원 갑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철민은 즉시 차를 돌려 대학병원 응급실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경적을 울리는 철민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철민 씨는 차 문이 다 닫히기도 전에 뛰어나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기 응급환자입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이 배 통증 때문에 숨도 못 쉬고 계세요. 철민의 고함에 대기하고 있던 남자 간호사들과 요원들이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정인자는 철민의 든든한 품에 안기듯 휠체어로 옮겨졌고 곧바로 자동문 너머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철민은 멀어지는 휠체어 뒷모습을 보며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민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같은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죠. 정인자. 분식집. 설마. 어딘가 낯익은 그 이름과 정겨운 얼굴. 이름도 모르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제 일처럼 발을 동동 구르던 철민의 모습은 어젯밤 자신의 안위만 챙기며 일본행 크루즈에 몸을 실은 아들 영준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정인자가 차가운 검사대 위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동안 철민은 접수창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정인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자. 그 이름 석자가 철민의 가슴 속에서 잊고 살았던 따뜻한 온기처럼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과연 이 우연을 가장한 운명 같은 만남이 자식에게 상처받은 정인자의 인생에 어떤 기적을 선물하게 될까요? 응급실 복도에는 긴박한 기계 소리와 함께 30년을 돌아온 인연의 서막이 아주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정인자가 탄 휠체어가 안쪽으로 사라지자마자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철민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응급실 대기석 한편에 서서 안쪽을 살피고 또 살폈죠. 잠시 후 정인자에 담당하게 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전날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장이 막힌 부위가 꼬이면서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지금 당장 응급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철민은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요? 아니,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가요? 저는 보호자는 아니고 우연히 길에서 뵙고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가족들의 번호가 환자분 휴대전화에 있을 텐데.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분 기록에 있는 아드님께 저희가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통화권 이탈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지금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위험합니다. 철민은 답답한 마음에 응급실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놓인 접수 서류에 적힌 환자의 이름, 정인자. 철민은 그 이름 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낡은 분식집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정인자. 그래, 학교 앞 분식 아주머니가 확실해. 그 따뜻했던 손길을 내가 어떻게 잊어. 철민의 눈앞에 30해 전의 낡은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에 허덕이던 중학생 시절. 철민은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정인자의 분식집 앞을 늘 서성이곤 했죠. 구수한 어묵 국물 냄새와 매콤달콤한 떡볶이 향기가 코끝을 찌를 때면 철민은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며 마른 침만 삼키고는 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지만 그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게 안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정인자는 앞치마에 밴 기름기를 닦아내며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철민을 불러 세웠습니다. 철민 학생, 거기서 뭐해? 돈 걱정 말고 어서 들어와서 이것 좀 먹어라. 공부하는 애가 배가 골면 안 되는 법이야. 어서 앉아. 정인자는 철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접시와 속이 꽉 찬 김밥을 수북하게 내어주었죠. 철민이 미안한 마음에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면 정인자는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면 되지. 어서 배불리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분식집 앞을 지날 때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철민을 불러 배를 채워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들. 그때 정인자가 건네준 밥 한 끼는 어린 철민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추운 겨울날의 난로 같았고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살아갈 용기 그 자체였죠. 철민이는 수술실 문 앞에 기대 앉아 거칠어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떡볶이 접시를 건네주던 정인자의 고운 손이 이제는 세월에 닳아 마르고 야위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철민이는 주먹을 꽉 쥐고 접수창구 직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자 대신 수술 동의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랑 입원비, 지금 바로 제가 결제할게요. 일단 사람부터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철민을 바라보았죠. 직계 가족이 아니시면 절차가 복잡할 텐데요. 아드님하고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철민이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책상을 탁 쳤습니다.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절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책임은 제가 다 질 테니 어서 진행해 주세요. 이분,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 같은 분입니다. 철민이의 강한 의지에 병원 측도 서둘러 수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인자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철민이는 기둥 뒤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응급실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죠. 3시간 남짓 흘렀을까요?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장을 많이 절제할 뻔했는데 운이 좋으셨네요.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서 회복 상태를 지켜볼 겁니다. 철민이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옷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안도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철민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인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철민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철민이는 정인자의 거친 손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밥을 퍼주던 그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세월의 풍파에 깎여 작고 가냘파진 것이 못내 가슴 아팠거든요. 이튿날 새벽 중환자실 면회가 허용되자 철민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각종 기계를 몸에 달고 잠들어 있는 정인자의 안색은 어제보다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 그때 그 배고프던 철민이에요.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아주머니 곁을 지킬게요. 철민이는 정인자의 손을 살포시 맞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으로 향하는 크루즈 안에서 아들 김영주는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병원 복도의 창밖으로 희뿌연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듯 정인자의 고단했던 인생에도 새로운 인연의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병원 로비로 내려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뽑아 들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자 비로소 자신이 큰일을 해냈다는 실감이 났죠. 이제 정인자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인이었지만 철민 씨에게 정인자 씨는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응급실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의 바쁜 발소리 사이로 철민 씨의 든든한 등 뒤에 비친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정인자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병원 냄새보다 더 지독한 건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도 곁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적막함이었죠. 그때 조심스럽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손에 꽃바구니와 죽통을 든 철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드세요? 이제 기운이 좀 나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정인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을 살뜰히 챙기는 철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양반. 고마워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내가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철민이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정인자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동인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분식집 하셨잖아요. 저 그때 맨날 아주머니가 불러서 떡볶이랑 김밥 주시던 그 철민이에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늘 바쁘고 집안 형편 어려워서 쫄쫄 굶고 다닐 때 아주머니가 제 배 채워주셨잖아요. 정인자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뿌연 안개 속에 갇혀있던 옛 기억들이 철민 씨의 목소리를 따라 하나둘 선명하게 떠올랐죠. 아, 아니 자니가 그때 그 눈매가 매섭던 그 꼬마 철민이라고. 세상에 이렇게나 훌륭하게 컸단 말인가. 정인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철민 씨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철민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때. 아주머니가 공부하는 애가 배 골면 안 된다고 늘 수북하게 담아주시던 그 밥 한 끼 덕분에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지금은 작은 건설회사 하나 꾸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아주머니 은혜 갚으려고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정인자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30년 전 밥 한 그릇 얻어먹은 남이 이렇게 제 목숨을 구해 돌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옛날 분식집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아주머니를 어머니로 모실게요. 철민이 뿌듯하게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철민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님, 제가 요즘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서울 외곽 쪽에 주거 단지를 개발하려고 토지 소유자들을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등기 기록을 보다가 어머님 성함을 발견했습니다. 정인자는 눈물을 닦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왜 있어? 나는 땅 같은 거 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인데. 철민이는 지도를 펼쳐 한 지점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가 30년 전 어머님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에요. 아주 깊은 숲속에 있는 길 없는 땅이라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죠.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 상속이 된 건데 그동안 세금도 거의 안 나오고 쓸모가 없어서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인자 씨는 그제야 남편이 생전에 나중에 영준이 장가갈 때 보탬이라도 되게 땅 하나 사뒀다고 흘리듯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우리 영감님이 무슨 산자락에 땅이 있다고는 했는데 그게 지금도 내 땅이라고? 철민이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도로를 새로 낸다고 하면서 그 쓸모없던 땅이 개발구역 중심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맹지가 아니라 금싸라기 땅이 된 겁니다. 아마 보상금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정인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30년 만에 보내온 뜻밖의 선물인지 아니면 하늘이 가엾은 인생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것인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죠. 철민이는 정인자 씨의 손을 꽉 쥐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이 땅 제값 다 받으실 수 있게 행정 절차 다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아주머니가 고생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셔야죠. 제가 아주머니 아들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인자는 고마움에 목이 메어 철민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환한 기운이 가득했죠. 남편이 남긴 잊고 있던 유산과 30년을 돌아온 인연. 정인자는 이제야 자신의 고단했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병실 밖 복도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올 욕심의 그림자가 서서히 정인자의 인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병원 일반 병실의 조용한 공기를 깨트린 것은 요란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수술비와 안위보다는 크루즈 여행의 즐거움에 취해 있던 아들, 김영준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를 위한 꽃바구니 대신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세상에 수술까지 하셨다면서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연락을 받긴 했는데 거기가 워낙 오지라 전화가 잘 안 터졌거든요. 김영준은 침대 옆에 앉아 정인자의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정인자의 안색이 아니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철민의 명함을 훑고 있었죠. 정인자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빼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니? 나는 운 좋게 좋은 분을 만나서 살았다. 네가 바쁘다니 어쩔 수 없었지. 김영준은 어머니의 서운한 기색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서둘러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고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회사에서 토지조사 작업을 하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산자락 땅 있잖아요. 거기가 이번에 도로가 뚫리면서 개발구역 노른자위 땅이 됐더라고요. 보상금이 10억이 훌쩍 넘게 나온다는데 엄마 알고 계셨어요? 정인자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보상금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제 철민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아들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죠. 아, 그 땅. 철민이라는 양반이 와서 알려주더라. 너의 아버지가 너 장가갈 때 보태라고 남겨둔 거라던데. 김영준은 철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엄마 땅에 참견을 해요? 그 사람 건설회사 한다면서요. 엄마, 조심해야 해요. 요즘 남의 땅 가로채려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인간 분명 보상금 노리고 엄마한테 접근한 거예요. 정인자는 아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아파 쓰러졌을 때 외면한 건 자식이었고 수술비를 내고 밤을 새워준 건 이름 모를 타인이었는데 말이죠. 영준아,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네가 안 올 때 나 수술시켜준 사람이야. 김영준은 어머니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엄마, 남 믿지 마세요. 피 붙이는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 지역 개발권을 따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토지 위임장만 써주시면 보상금도 제값밖에 해드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회사에서 큰 공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가 투자자가 빠져서 좀 힘들거든요. 엄마 보상금을 사업 자금으로 돌리면 나중에 제가 그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정인자 씨는 침대 위에 놓인 빽빽한 글씨의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어머니의 마지막 생명줄을 요구하는 욕망의 고지서였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니.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바로 쓰겠다는 거냐? 네가 실패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김영준은 정인자의 옷소매를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실패라니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엄마,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이번에 이거 안 되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정인자는 아들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염려는 단 1%도 들어있지 않았죠. 반면 같은 시기 철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인자의 토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준의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며 무리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철민은 곧장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인자 씨에게 서명하라고 재촉하는 김영준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요? 내가 엄마 아들이지 그 사기꾼이 아들이에요? 얼른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철민이 차분하게 병실로 들어서며 김영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습니다. 김영준 씨, 환자분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계약서 내용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김영준은 철민을 매섭게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안일에 어디서 참견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 보상금 노리는 거 모를 줄 알아? 철민은 정인자를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 보인 뒤 김영준을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어머님의 재산입니다. 자금난 겪고 있는 아드님 회사에 무담보로 투자할 성질의 돈이 아니죠. 어머님, 계약서 서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인자는 자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아들의 탐욕과 타인의 진심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어미였지만 지금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은 어제와 같았지만 정인자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내민 볼펜을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김영준의 얼굴에 스친 서늘한 분노를 정인자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돈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 안 정인자는 이제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 잎들이 어느덧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스산한 풍경을 바라보며 침대에 기대앉은 정인자는 아들이 두고 간 위임 계약서를 며칠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 종이 뭉치가 뭐라고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과의 사이를 이토록 서먹하고 시리게 만드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김영준의 회사의 상황은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오늘까지 이 서류가 본사에 안 넘어가면 나 정말 이번엔 끝장난단 말이야.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지금 회사에 현금이 한 푼도 없단 말이야. 김영준은 며칠 만에 다시 병실을 찾아와 정인자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밑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퀭하게 파여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죠. 정인자는 아들의 그 처량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차마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준아, 내가 그 땅 보상금 받으면 너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니. 근데 네가 가져온 서류를 보니까 보상금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 자금으로 다 묶여버린다고 하더라. 만약에 내 사업이 잘못되면 그 돈은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너의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목숨줄인데. 김영준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실 안의 정적이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산산조각이 났죠. 아, 누가 잘못된대요? 이 개발 사업만 성공하면 보상금 17억이 아니라 50억, 100억도 벌 수 있다니까요. 엄마는 왜 그렇게 나를 못 믿고 그 사기꾼 말만 듣는 거예요? 그 철민이라는 인간이 대체 엄마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였냐고요. 정인자는 아들의 거친 말투와 원망 어린 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아파 쓰러졌을 때 크루즈 여행을 떠나며 병원비부터 따졌던 아들의 차가운 뒷모습과 생판남이면서도 수술비 1,500만 원을 선뜻 내놓고 밤을 지새운 철민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철민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준 씨,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어머님, 아직 회복도 다 안 되었는데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철민이 차분하면서도 엄격한 목소리로 말하며 정인자 앞에 놓인 계약서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김영준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철민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죠. 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재산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난리야? 당신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 꼬드겨서 그 땅 가로채려는 거잖아. 이 위선자야. 철민은 김영준의 거친 손을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뿌리치며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김영준에 대한 분노보다 정인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게 서려 있었죠. 저는 어머님 땅에 단 1원도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김영준 씨가 가져온 이 계약 구조는 너무 위험해요. 토지 보상금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걸 담보로 급전을 끌어쓰겠다는 건데 이건 사업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머님은 모든 재산 다 날리고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드님으로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머니 목숨보다 돈이 먼저예요? 김영준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다가 갑자기 전략을 바꾼 듯 정인자를 향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굴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 저 인간 말 듣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엄마 아들이에요. 저 사기꾼이 아들이에요. 나 이번에 이거 못하면 정말 감옥 갈지도 몰라요.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찾아오고 난리란 말이에요. 엄마, 나 한 번만 살려줘. 응, 제발. 정인자는 감옥이라는 아들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로서 자식이 무너지는 꼴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정인자의 손등 위로 김영준의 뜨겁고 끈적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철민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정인자의 곁으로 다가와 아주 낮고 진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드님을 돕는 게 아니라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자식을 같이 밀어넣는 꼴이에요. 잠시만 결정을 보류하세요. 제가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때 가서 도와줘도 늦지 않아요. 김영준은 철민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악담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괴물의 모습이었죠. 두고 봐.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엄마, 나중에 나 길거리에 나앉아서 죽었다는 소리 들려도 후회하지 마세요. 절대. 김영준은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병실 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병실 안 정인자는 아들이 남기고 간 눈물 자국을 마른 손으로 비벼 닦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그 진한 피가 때로는 목을 죄는 무거운 밧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정인자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철민은 아무 말 없이 정인자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정인자가 아들의 가혹한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렸고 병원의 긴 복도에는 불안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인자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이냐, 아니면 자신과 남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진실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정인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실 안을 채우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정인자의 무너지는 마음 소리처럼 들리는 긴 밤이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들 영주는 며칠째 세수도 못한 얼굴로 정인자 씨의 침대 머리맡에서 악에 바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었죠.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 지겨운 독촉이 이어지던 그때 영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이 연락이 안 된다니요. 그게 왜 제 책임입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요. 영준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빚쟁이들의 고함과 이미 회사가 폐쇄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죠. 알고 보니 영준이 몸담았던 건설사는 이미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영준을 방패막이로 세워놓은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영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회사가 저지른 횡령과 사기 혐의는 고스란히 영준이 뒤집어 쓰게 된 판국이었죠. 엄마, 나 이제 어떡해요? 나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 인간들이 나한테 다 덮어씌우고 도망갔대요. 영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부른 결과였지만 눈앞의 현실은 가혹하기만 했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영준은 철민을 보자마자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회사 찔러서 나 이렇게 만든 거지?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땅 보상금 받아서 다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이야. 철민은 영준의 악에 바친 고함을 묵묵히 받아내더니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영준의 회사가 그동안 저질러온 부정거래 내역과 사장이 영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모의했던 녹취록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준 씨, 정신 차리세요. 내가 당신 회사를 찌른 게 아니라 당신 회사가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쪽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어요. 당신 사장이 해외로 도주하려던 정황, 제가 다 파악해서 이미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영준은 넋이 나간 듯 철민이 내민 서류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충성했던 회사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증거들을 보며 영준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죠.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까?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요? 철민은 정인자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들이고는 영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을 위해서입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 서류들이 당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겁니다. 당신은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증거죠. 제가 아는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서 당신 누명은 제가 다 벗겨주겠습니다. 영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사기꾼이라며 멱살을 잡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구원자로 서 있었으니까요. 정인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준아, 철민 씨한테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해라. 이 사람이 너 살리고 나 살린 사람이다. 영준은 그제야 본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리며 철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협박하고 형님을 모함했습니다. 저 같은 놈을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철민은 영준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영준 씨, 이제 그 가짜 인생은 그만 내려놓으세요. 자신을 속이고 어머님을 울리는 그런 삶은 이제 끝내야죠. 누명 벗고 나면 우리 회사로 들어오십시오.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세요. 나랑 멋지게 살아봅시다. 철민의 묵직한 제안에 영준은 대답 대신 철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30년 전 정인자가 철민에게 건넨 떡볶이 한 접시의 온기가 이제는 철민을 통해 길을 잃은 아들 영준에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날 이후 철민은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섰습니다. 같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확보했던 증거들을 토대로 영준 씨의 결백을 입증했고 결국 영준은 모든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병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병이었을까요? 홀로 남겨졌던 응급실의 기억은 정인자뿐만 아니라 두 남자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정인자 씨가 건강을 회복해 퇴원할 즈음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주는 이미 철민의 회사 현장 막내로 들어가 거친 일을 시작한 뒤였죠. 어머니, 그리고 영준아. 우리 이제 흩어져 살지 말고 다 같이 모여 사는 게 어떨까요? 이번에 보상금 나오는 걸로 어려운 노인분들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머니 솜씨로 밥도 해드리고 우리도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겁니다. 철민의 든든한 제안에 정인자와 영주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17억 원의 보상금은 세 사람의 새로운 둥지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짓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정인자의 삶에 따뜻한 볕이 들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독한 통증에 몸부림치며 홀로 천장을 바라보던 응급실의 그 외로웠던 기억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멀어졌죠. 정인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깊게 파였던 미간의 주름 대신 인자한 미소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인자가 병원을 나서던 날 철민과 영주는 양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맞잡으며 굳게 약속했었죠.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노라고, 남은 세월은 우리가 어머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약속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 정인자의 눈앞에 선물처럼 펼쳐진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공기 좋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이 공동체는 정인자 씨처럼 아픈데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정인자의 보상금 대부분이 이곳을 짓고 운영하는 데 쓰였지만 정인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했습니다. 아이고, 정 여사님. 국 냄새가 어쩜 이렇게 구수해. 역시 분식집 사장님 솜씨는 못 속인다니까. 주방 화구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국자를 젓던 정인자 씨가 하얀 앞치마를 고쳐 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오늘 북어를 듬뿍 넣고 끓였으니까 한 그릇 싹 비워야 해. 우리 집 주방장은 나니까 여기 있는 동안은 배고를 걱정 절대 하지 마. 정인자는 단순히 이곳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온 일인 남을 먹이는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희망의 집 현관문이 힘차게 열리며 투박한 작업복 차림의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철민과 영준이었습니다. 영준은 이제 예전의 번드르르한 양복 대신 흙먼지 묻은 점퍼를 입고 철민의 건설 현장에서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막내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오늘 영준이가 현장에서 비계 타는 법을 배웠는데 아주 담력이 좋더라고요. 이제 진짜 제 동생 다 됐습니다. 철민이 영준의 어깨를 툭 치며 들어오자 영준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정인자의 어깨 뒤로 가 안마를 시작했죠.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죠? 제가 오늘 일당 받은 걸로 엄마 좋아하는 과일 잔뜩 사왔어요. 이따가 철민이 형님이랑 다 같이 먹어요. 정인자 씨는 아들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만져보며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예전에는 돈 봉투를 내밀던 아들이 이제는 과일 봉지를 내밀며 엄마의 안색을 먼저 살핍니다. 정인자 씨는 아들이 가져온 사과를 씻으며 짐짓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이 녀석아, 땀 냄새 난다.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 철민 씨도 어서 앉아요. 오늘 고기 좀 볶았으니까 든든하게 먹어야지. 식탁 앞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정인자 씨의 생명을 구하고 자식까지 사람 만들어준 큰아들 철민 씨, 그리고 뼈저린 반성 끝에 제 자리를 찾아온 작은아들 영준 씨. 두 아들이 정답게 수저를 드는 모습을 보며 정인자 씨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민아, 영준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응급실에서 그 고생을 할 때는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둘이나 생겼으니 말이야.
철민이 정인자의 밥그릇 위에 두툼한 고기 반찬을 얹어주며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심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가 30년 전에 베푼 그 따뜻한 마음이 먼 길을 돌아온 거예요. 사실 저 일찍 어머니 여의고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었잖아요. 그때 분식집 아주머니가 철민아 밥 먹어라 하고 불러주실 때마다 저는 그 떡볶이 한 접시에서 돌아가신 엄마 품 같은 온기를 느꼈거든요. 그 힘으로 험한 세상 도망 안 치고 평생을 버텼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미 진짜 엄마였어요. 이제는 제가 그리고 동생 영준이가 어머니의 꺾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철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정인자는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 전 배고픈 소년에게 내어준 밥 한 끼가 이제는 늙고 지친 자신을 지탱해주는 거대한 사랑의 집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은 것이죠. 영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인자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포개어 잡았습니다. 한때는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어머니의 선행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했던 영준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17억 원이라는 거대한 보상금보다 30년 전 어머니가 건넨 1,000원짜리 떡볶이 한 접시가 더 위대한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죠. 엄마,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형님 밑에서 기술도 배우고 여기 희망의 집 어르신들 집수리도 제 손으로 다 해드릴 거예요. 사실 저는 그동안 눈먼 돈만 쫓느라 정작 사람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철민이 형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뿌린 선한 마음이 형님이라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진짜 귀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다시는 엄마 눈에 눈물 나게 안 할게요. 저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게요. 영준의 고백은 뼈저린 반성이자 자신과 같이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는 이 세상 모든 자식에게 전하는 뒤늦은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정인자는 멀리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에 작은 선행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목숨을 구하고 무너졌던 가족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날카롭지만 따스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피를 나누어야 가족이라 말하지만 정작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이는 누구였습니까?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내 살점처럼 아파하고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의 결속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인자 씨와 철민 씨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들 영준 씨를 보며 진정한 뉘우침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입술로만 뱉는 수천 마디의 사과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정직한 부메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단단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화려하게 만들지만 오직 사람의 온기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희망의 집 주방에 가득한 된장찌개 냄새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 사람 냄새 가득한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인자 씨와 철민 씨, 그리고 아들 영준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귀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외로운 이웃이 있다면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편안한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